남편 휴대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기사님, 이게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는 숨도 안 쉬고 몰아붙였어요. 아니, 누가 음식을 바닥에 놔요? 상식이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네요. 제가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남편을 완전히 꺾었어요. 가정교육 못 받으셨어요? 이래서 요즘 배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 수준이 이 정도면 참 심각하네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시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벌써 집을 나갔어요. 남편 이름은 정수, 나이는 54살입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예요. 우리는 원래 냉면집을 했었는데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그 가게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 저, 딸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가 망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경기는 계속 힘들어졌고 재료비도 계속 올랐어요.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나니 빚만 남았어요. 독촉장이 매일 왔고 카드 명세서도 쌓여갔습니다.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다 갚을게. 그날부터 남편은 배달 일을 시작했고 낮에는 배달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저는 남편 무릎을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무릎을 다쳤는데 겨울만 되면 통증이 심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매일 낡은 스쿠터에 올라타서 무릎 보호대를 찼어요. 벨크로가 달아서 잘 붙지 않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조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흘러내렸지만 남편은 다시 힘을 주어 조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남편이 스쿠터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발이 남편 등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로 사진이 왔어요. 공공기관 6층 복도 사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고 단단해 보였고 그 위에 햄버거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택배 수령 안내판이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놓아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킨 대로 음식을 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배달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 차가운 바닥 위에 남편의 하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증기도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햄버거는 식었을 거예요. 남편의 무릎도 식어가고 있었지만 벨크로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다음 배달을 향했어요.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수술비는 700만 원이에요. 남편이 지금 그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집에 있는데 요즘 말이 없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TV 소리만 나도 귀를 막습니다. 남편은 딸아이 앞에서 배달 가방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문 앞에서 가방을 숨기고 들어와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 많이 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조금 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는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올라가 있었어요. 점심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한테 전화 왔어. 아침에 배달한 그 건물. 저는 아침에 받은 사진을 떠올렸어요. 대리석 바닥에 놓인 햄버거 봉지. 6층 엘리베이터 앞.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남편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바닥에 음식을 놨다고, 길바닥에 놨다고 하더라.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시킨 대로 하신 거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래. 가정에서 배달 받아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했어. 당신도 남의 가장일 텐데 창피하지 않냐고. 전화 너머로 남편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나 잘못한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하지만 남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기분 나빴으니까.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안내판 대로 한 거잖아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병원비 모아야 하는데 괜히 문제 만들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 말이 남편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어디선가 배달 스쿠터 소리가 들렸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남편은 지금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남편 손이 떨렸어요. 과일 봉지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 사람으로 안 보였나 봐요. 그 손님한테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배달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배달 가방을 힐끗 쳐다봤어요. 남편은 무릎 보호대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남편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배달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 낡은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냉면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남편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저는 카운터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남편 품에 안겨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게는 없어요. 사진 뒤편에는 독촉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펼쳐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용은 뻔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이걸 제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6시, 남편은 대리운전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배달을 하고 밤 11시까지 대리운전을 해요. 집에 돌아가면 자정이 넘습니다.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늦을 거야. 오늘도 일이 많대.
딸아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빠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곧 전화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이 목소리 듣고 싶대요. 시간 되면 전화 한 통만.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손님 태우고 바로 할게. 하지만 그 전화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왔어요. 딸아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오늘 뭐 했어?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무릎 안 아파요? 남편이 웃었어요. 안 아파. 아빠 튼튼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매일 밤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봤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 힘없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남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배달 가방을 맨 채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던 모습, 딸아이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던 모습, 남편은 집에서도 밖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감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 책임감이 남편을 지탱하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캡처였어요. 배달 앱 화면이었습니다. 고객 불만 접수, 기사 의견 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불만 접수가 뭐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에 그 손님, 앱에다 신고했어. 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요? 남편이 말했어요. 비위생적 배달이래. 바닥에 음식을 놔서 불쾌했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남편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래도 손님이 기분 나빴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거겠지. 저는 답답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안내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경위 작성하래.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편의점 앞. 잠깐 쉬고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쓰세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히 문제되면 어떡해. 계정 막히면 일 못해. 저는 남편이 두려워하는 걸 느꼈습니다. 불만 접수가 아니라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아무 잘못 없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알아. 그래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또 참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경위 작성 화면이었습니다. 뭐라고 쓸까?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빈 입력 창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사실대로 쓰세요. 안내판대로 했다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손님이 또 화낼 거야. 괜히 변명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남편 손가락이 입력창 위에서 멈췄어요. 타이핑을 시작하려다가 멈추고 또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안 쓰면 남들이 쓴 기록만 남아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 동료 기사 철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문병 왔습니다. 철호 씨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철호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형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철호 씨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거 저도 당해봤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어요. 형님처럼 경위 작성하라길래 죄송하다고만 썼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게 낫겠지? 철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남편이 철호 씨를 봤어요. 철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참고 넘어가니까 그 손님이 또 다른 기사한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말로 욕했어요.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철호 씨가 말했어요. 형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 폭력은 우리 모두 몫이 됩니다. 다음 기사도 그 다음 기사도 똑같이 당해요.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호 씨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은 한참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경위 작성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 억울함이 기록으로 남겠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손님이 더 화내면? 회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판단하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이번만 참고 넘어갈까? 저는 철호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형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 폭력은 우리 모두 몫이 됩니다. 여보, 철호 씨 말 들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 그래도 나 하나 참으면 되잖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당신 하나 참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사들도 똑같이 당해요.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나부터 살아야 하잖아. 당신 수술비도 모아야 하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문제 만들 때가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예요? 평생 참고 살 거예요?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아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지 눈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제가 강요할 순 없어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안 쓰면 남들이 쓴 기록만 남아요. 우리는 늘 불리한 쪽에 서 있었잖아요.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기도했어요. 남편이 용기를 내길. 참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길.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썼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사실대로. 안내판에 엘리베이터 앞에 놓으라고 적혀 있었다고. 시킨 대로 했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손이 막 떨리더라. 전송 버튼 누르는데 한참 걸렸어.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잘한 건지 모르겠어. 저는 말했어요. 잘한 거예요. 당신 잘못 없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손님이 더 화낼 수도 있고, 저는 남편을 안심시켰어요. 괜찮을 거예요. 사실이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첫걸음을 뗐어요. 참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에 왔어요.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배달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모든 배달마다 사진을 찍었어. 시간, 장소, 상황. 다 기록했어.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 문패, 음식 놓인 위치. 하나하나 꼼꼼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릎 안 아팠어요? 계단 오르내리면서 사진까지 찍으면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 웃었어요. 아팠지. 그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를 지키려면, 또 이런 일 생기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싸운 것 같아. 욕먹고 참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니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생 많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간 뒤 문자가 왔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다시 조이는 남편 손 사진이었어요.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벨크로가 오늘은 잘 붙네. 힘이 나서 그런가 봐.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이 달라져서 그래요. 남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렸어. 저는 놀랐어요. 무슨 커뮤니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배달 기사들 모임. 철호가 알려줬어. 나랑 비슷한 일 겪은 사람들 많대. 저는 물었어요. 뭐라고 썼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겪은 일, 손님한테 욕먹은 거, 그리고 경위서 쓴 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댓글이 막 쏟아져.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저는 남편 목소리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댓글을 읽어줬습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바닥에 놓으라고 해놓고 욕먹었어요. 가정교육 소리 진짜 많이 듣습니다. 형님 잘하셨어요. 참지 마세요. 남편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보, 사람들이 사례 모으자고 해. 자료로 남기자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커뮤니티에 자료방 만들기로 했어. 피해 기록 모으는 거. 저는 남편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습니다.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습니다. 손님이 막말했어요. 앱에 신고당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다들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 저는 화면을 봤어요. 댓글도 수백 개였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법을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울었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이 사람들 글 읽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같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커뮤니티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자료방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문자 캡처, 증거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남편도 자기 경험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안내판 사진, 배달 완료 사진, 고객 불만 접수 캡처, 댓글이 달렸어요. 형님 자료 정말 깔끔하네요. 저도 이렇게 모아야겠어요. 우리 함께 목소리 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이 함께라면 나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남편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길 위에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저는 놀랐습니다. 방송국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역 방송국. 비슷한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대. 취재하고 싶다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직 대답 안 했어. 어떻게 할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방송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익명으로 할 수 있대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렇대.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그것도 변조해준대.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딸아이도 함께 왔어요. 나 인터뷰하기로 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조금.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잘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촬영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촬영팀을 만났어요. 저는 병실에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지금 그 건물 가고 있어. 촬영팀은 공공기관 6층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당시 상황을 재현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병실에 왔을 때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상했어. 그 복도에 다시 서 있으니까.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안내판도 그대로 있었어. 엘리베이터 앞에 놓아주세요. 그 문구 그대로. 저는 물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킨 대로, 요청하신 대로 했다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였다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욕을 들으라고 시킨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어. 손이 막 떨렸어.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그래도 말했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남편이 딸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일주일 뒤 방송 날짜가 잡혔어요. 저녁 7시 지역 뉴스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일찍 일을 마치고 병실로 왔어요. 딸아이도 학교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병실 TV 앞에 앉았어요.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배달 노동자들이 겪는 감정 노동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화면에 공공기관 6층 복도가 나왔어요. 대리석 바닥, 안내판, 엘리베이터, 남편의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킨 대로, 요청하신 대로 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욕을 들으라고 시킨 분은 아무도 없었겠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말했어요. 말폭력은 분명한 노동권 침해이며 감정 노동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목소리 들렸어요. 변조됐어도 알겠어요. 남편이 딸아이를 안아줬어요. 제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였어요. 봤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목소리 듣고 울었어요. 우리도 용기 낼게요. 남편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되돌릴 수 없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의 억울함이 개인 사연을 넘어 사회적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남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커뮤니티 알림이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용기 났어요.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남편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당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겠습니다. 아래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도요. 우리 함께해요. 증거 모읍시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용기 냈으니까요. 그날 오후 철호 씨가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형님,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형님 방송 본 사람들이 막 글 올리고 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철호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어요. 배달 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구나.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공감 글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닥에 둔 건 좀. 손님 입장도 이해되는데요. 남편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딸아이가 병실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아빠. 딸아이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나 아빠 방송 끝까지 다 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딸아이는 평소 TV 소리만 나도 귀를 막았거든요. 끝까지요? 제가 물었어요.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남편이 딸아이를 안아줬어요.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도 참지 않았잖아요.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딸아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용기를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나를 봤어.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이 멋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후속 보도 나온답니다.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여보, 또 취재 요청 왔어. 이번엔 다른 방송국이래.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해야지. 이제 멈출 수 없어. 정수의 용기가 가족의 불안을 잠시 멈추고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방송 사흘째 되는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공공기관에서 온 문자 캡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 전체 직원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름도 없고 온도도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이게 다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이게 전부야. 사과도 없어. 저는 화가 났어요. 직원 교육이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남편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욕한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무 말 없어.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오후 배달 플랫폼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기사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 아래 규정 안내 링크만 덧붙여져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마음 이해한대. 저는 화면을 봤어요. 자동 발송 문자 같았습니다. 남편이 링크를 눌렀어요. 규정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고객과 기사 간 분쟁 발생 시 쌍방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합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쌍방 의견이래. 손님 말이랑 내 말이랑 똑같이 본다는 거지. 저는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모은 증거는요? 사진이랑 안내판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 손이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온라인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감 댓글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른 목소리들이 섞였습니다. 그래도 바닥에 둔 건 맞잖아요. 손님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기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남편이 그 댓글들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이제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저는 남편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철호 씨가 전화했어요. 형님, 커뮤니티 분위기 이상해요. 양비론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양비론이요? 철호 씨가 말했어요. 둘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요. 손님도 잘못했지만 기사도 잘못했다. 이런 식.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철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누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댓글 패턴이 비슷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내버려둬.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나 너무 나간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남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어요. 면담하자대. 본사로 오래. 저는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이야기 좀 하자대. 저는 불안했어요. 혼자 가지 마세요. 누구 데리고 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뭐 큰일이야 있겠어. 하지만 남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면담을 마치고 온 남편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조용히 하래. 너무 문제 키우지 말래.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키웠어요? 당한 거잖아요.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회사 입장도 있대. 고객이랑 관계 나빠지면 안 된대. 저는 말했어요. 그럼 기사는요? 기사 입장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이해한대. 그래서 교육한다잖아. 저는 허탈했어요. 무관심, 책임 회피, 양비론이 한꺼번에 남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외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대리운전을 나갔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고 났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전화 너머로 남편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나 알아봤어.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뉴스 나온 사람 맞냐고. 그렇게 예민하면 배달 같은 거 왜 하냐고.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농담처럼 말했어. 웃으면서. 그런데 나는 그게 조롱처럼 들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당신 수술도 앞둔 마당에 내가 괜히. 남편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쯤에서 차를 세워두고 있을까요? 새벽 4시 남편이 집에 돌아갔다는 문자가 왔어요. 딸아이한테서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스쿠터에 그냥 앉아 있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저는 딸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한테 가봐. 같이 들어오래. 딸아이가 말했어요. 무서워요. 아빠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가서 아빠 손 잡아줘. 잠시 뒤 딸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스쿠터에 앉아 있는 뒷모습이었어요. 무릎 보호대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무릎이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침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쉴래. 남편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말했어요. 그래요. 쉬어요. 많이 쉬어요.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요. 당신 많이 힘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의 육체적, 정신적 동력이 동시에 꺼지는 순간이었어요. 용기를 냈는데 세상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회사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얼버무렸고 사람들은 양비론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병실에 왔어요. 얼굴이 퀭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나 잘못한 건가?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용기 낸 게 잘못된 건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저는 놀랐어요. 배달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싸우는 거, 목소리 내는 거,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일이나 할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딸아이한테서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새벽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무릎 보호대를 다시 조이는 옆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딸아이가 쓴 글이 있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제일 멋있어. 아빠는 나쁜 사람한테 당하고도 참지 않았어요. 아빠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아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남편한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당신 딸이 보고 있어요. 당신이 싸우는 모습을요. 남편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 되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멋진 아빠예요. 남편이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딸아이가 찍은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여보, 이 사진 봐. 내가 무릎 보호대 다시 조이고 있네. 저는 사진을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철호 씨였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오늘 일 안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응, 좀 쉬었어.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커뮤니티 봤어요? 사람들이 형님 걱정하고 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커뮤니티에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면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형님 덕분에 우리가 용기 냈어요. 이제 우리가 형님 힘이 될게요. 남편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나 다시 해볼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무릎 보호대를 만졌습니다. 흘러내려 있던 보호대를 다시 조였어요. 이번에는 벨크로가 단단히 붙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상하다. 오늘은 잘 붙네.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달라져서 그래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손도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랑 딸 덕분에 다시 일어났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가 당신 편이에요. 항상. 가족의 인정과 사랑이 가장 아픈 무릎을 다시 일으키는 보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다시 배달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저는 남편한테 응원 문자를 보냈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방송국에서 또 연락 왔어. 후속 취재래.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 거야. 이번에는 다른 기사들이랑 같이. 저는 놀랐어요. 같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응. 철호랑 다른 기사들. 우리 이야기를 같이 하기로 했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뒤 촬영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배달 기사 대기 장소에서 촬영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병실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5명이 모였어. 저는 물었습니다. 다 얼굴 나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다들 일부만 가렸어. 나도 마스크만 썼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무서웠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그런데 다른 기사들 보니까 용기 났어.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촬영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5명의 배달 기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기서 일하는 기사님들 다 같은 길 위에 있다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그랬더니 철호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라. 신고 메뉴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다른 기사들도 자기가 모아둔 증거를 꺼냈어. 욕설 녹음, 문자 캡처, 사진들. 저는 물었어요.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놀라더라.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 줄 몰랐대.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내가 싸우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촬영 끝나고 우리 5명이 같이 커피 마셨어. 다들 비슷한 얘기했어. 욕먹고 참고 또 욕먹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대. 우리가 목소리 내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의 상처가 집단의 목소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속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공공기관에서 공식 사과문 올렸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썼어요? 남편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유감이래요. 사과가 아니라 유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나온 게 어디야. 저는 화가 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직원 교육하고 유감 표명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 왔어. 배달 플랫폼? 저는 물었어요. 뭐래요? 남편이 다른 화면을 보내줬어요. 플랫폼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모욕 혐오 발언 신고 시 고객 제재 가능. 심각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저는 그 문구를 봤습니다. 제재 가능이래요. 가능.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너무 약해요. 이게 무슨 변화예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도 알아.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날 저녁 철호 씨가 병실에 왔습니다. 다른 기사 2명도 함께 왔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철호 씨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4사람이 병실 의자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기사가 말했어요. 형님, 이거 봤어요? 플랫폼 공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 솔직히 실망스러워.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재 수위가 너무 약해요. 다른 기사가 말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언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철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형님. 다들 철호 씨를 봤어요. 철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던 때로는 안 돌아가겠죠. 남편이 철호 씨를 봤어요.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신고 창구조차 없었어요. 욕먹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죠. 다른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참는 게 답이었어요.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신고는 할 수 있잖아요. 기록은 남잖아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신고해 봤어요. 손님한테 욕먹었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형님 방송 보고 용기 냈어요. 남편이 그 기사를 봤습니다. 신고했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떨렸지만 했어요. 사진이랑 녹음 파일 다 첨부했어요.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참지 않아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첫 단추가 허술해도 끼우기 시작하면 고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단추 구멍조차 없었잖아요. 이제 구멍이 생겼어요. 작지만 생겼어요. 철호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계속 끼워나가면 돼요. 다른 기사가 말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제대로 된 단추가 끼워지겠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네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눈빛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했으니까. 함께 시작했으니까. 작은 용기가 불완전하지만 실제제도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수술 전날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내일 잘 될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 나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했어요. 참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 6층 복도 사진이었어요. 택배 수령 안내판 아래에 새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지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찍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배달 갔다가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달라졌어. 조금이지만 달라졌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달라지게 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는 아니야. 우리 모두가. 간호사가 왔어요. 환자분, 들어가셔야 해요. 저는 남편 손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잘하고 나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엄마,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수술 잘 됐대.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뒤 퇴원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 건물 또 갔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직원 한 분이 말 걸어주시더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이야. 그 건물에서 그런 말 들어본 게.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무릎 보호대 다시 조였거든. 그랬더니 오늘은 한 번에 딱 붙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벨크로가 고쳐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여전히 낡았어. 근데 이상하게 잘 붙어. 저는 알고 있었어요. 벨크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남편이 달라진 거라는 걸.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아이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안방에 나란히 앉았어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발표?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야기, 용기 있는 사람 이야기. 남편이 딸아이를 안아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일도 새벽에 나갈 거예요. 무릎은 여전히 아플 거예요. 벨크로는 여전히 낡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말은 곧 노동의 온도이고 존중은 가장 따뜻한 보호대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대는 남편 혼자 차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차는 거라는 것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